5년, 일본은 3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강의실에서 로버트 스털링 교수가 칠판에 한 단어를 지우자 수백 명의 엘리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단 한국은 더 이상 중경국이 아닙니다. 일본 학생의 조롱 섞인 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단 24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했길래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된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국인이 자랑스러운 순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0년간 경제학을 가르쳐온 에드워드 캠벨이라고 합니다. 세계 공급망 분석이 제 전공이었죠. 수많은 논문을 썼고 각국 정부 자문도 했으며 나름 이 분야의 권위자라 불렸습니다. 영국 총리실에서 전화가 오면 당연하다는 듯 받았고 유럽연합 경제보고서에 제 이름이 빠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은 강대국이 이끌고 나머지는 따라간다는 믿음이었죠. 미국이 방향을 정하면 유럽이 호응하고 중국이 견제하며 일본이 조율한다. 그게 제가 배우고 가르친 세계 질서였습니다. 스승이셨던 고 윌리엄 터너 교수님은 생전에 아시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곳, 강대국 눈치나 보는 중견국 정도로만 생각했죠. 지도에서 찾으려면 한참 눈을 가늘게 떠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5년 안에 회복 불가능하다고요. 논문까지 썼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아시아 호랑이의 몰락,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제 예측은 완전히 틀렸죠. 학계에서 신뢰를 잃었고 한동안 강단에 서기가 부끄러웠어요. 아내 마거릿이 괜찮다고 위로해줬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일시적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오만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임스는 영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공장이 멈출 것 같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 오는 부품이 끊겼다는 겁니다. 반도체 칩,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 이것들이 없으면 자동차를 한 대도 못 만든다고 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국 공장이 한국 부품 때문에 멈춘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독일 부품도 있고 일본 부품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다고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국 없이는 우리 공장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체품이 없다고 한국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오래된 첨탑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처럼 단단하다고 믿었던 제 믿음이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오랜 친구 리처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버드에서 특강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죠. 리처드는 저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입니다. 함께 옥스퍼드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각자의 길을 갔죠. 저는 학계에 남았고 리처드는 군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주한미군 고위장교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화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는 사이였죠. 예전에 리처드는 저와 비슷했어요.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고 아시아는 그저 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술자리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가볍게 농담거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간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김치찌개가 맛있다더니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해서 K9 자주포 이야기를 1시간씩 했어요. 처음엔 군견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 만든 무기였습니다. 무기 이야기를 새벽에 하는 친구라니 솔직히 정신이 나간 줄 알았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면서 리처드가 보내준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영상 파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집트 해안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죠.
파일 이름에 홍해의 기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주포 여러 대가 바다를 향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작은 배가 움직이고 있었고 이집트 군인들이 쌍안경으로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죠. 포가 발사되는 순간 굉음이 울렸습니다. 몇 초 뒤 배 옆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명 중이었습니다. 리처드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곡사포로 해상 이동 표적을 초탄에 맞춘 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이 해냈다고 했습니다.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바람도 불고 거리도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데 어떻게 첫 발에 맞춘단 말입니까? 다른 파일은 부산항 사진이었어요. 컨테이너가 끝없이 쌓여 있었고 크레인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항구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이 항구가 하루만 멈추면 전 세계가 흔들린다고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구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자료를 넘길수록 이상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디스플레이의 40%, 배터리 소재의 50%, LNG 운반선의 70% 이상.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30년간 강대국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세계를 움직이는 열쇠가 다른 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가슴 한 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보스턴 상공에 도착했을 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틀렸던 것들을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진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생들에게 보여주자고 결심했습니다.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건물은 생각보다 웅장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외관이 옥스퍼드를 떠올리게 했죠. 정문을 들어서니 올리버 그랜트 학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이라며 악수를 청했고 저도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랜트 학장이 귀띔해줬어요. 오늘 청중이 좀 특별하다고요. 각국에서 온 엘리트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특히 일본과 중국 쪽에서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세계 공급망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2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학생들이 계단식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앞줄에는 유독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죠.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동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도쿄대, 베이징대, 칭화대 출신들이었어요. 단상에 올라서서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뒤쪽에는 유럽 학생들이 여유롭게 앉아 있었고 중간쯤에는 미국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앞줄의 분위기가 묘했어요. 특히 맨 앞에 앉은 일본 학생의 표정이 거슬렸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에 오만함이 가득했죠. 명찰에 이치하라 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도쿄대를 수석 졸업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일하다가 하버드 박사과정에 온 수재였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 재건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니 자부심이 대단할 수밖에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손을 들어 대답해보라고 했죠. 미국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중국이라는 답변도 꽤 있었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학생도 몇 명 보였죠. 그런데 한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이치하라가 손을 들더니 발언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자리에서 일어났죠.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교수님께서 세계 공급망을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국에 대해서도 다루실 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한국은 일본의 핵심 소재 없이는 스마트폰 하나도 제대로 조립하지 못하는 나라 아니냐고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특수 화학물질과 장비는 전부 일본에서 간다면서 그런 나라가 공급망의 중심이 될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이치하라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옆자리에 중국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명찰에 류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베이징대 출신으로 중국 국영기업 연구원 경력이 있다고 했죠. 류웨이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일 뿐이라고요.
미국과 중국이 방향을 정하면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게 지정학적 현실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치하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다면서 한국은 늘 주변 강대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했죠. 강의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어요.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강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죠. 뒤쪽에 앉아있던 유럽 학생들까지 가세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라는 학생은 어차피 핵심 기술은 유럽이 쥐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끼리 다투는 건 의미 없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 전에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저도 똑같이 한국을 무시했으니까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강대국 눈치나 보는 중견국. 그렇게 치부하며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의실 한 구석에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간쯤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명찰에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죠.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한국인은 저 학생 하나뿐인 것 같았어요. 사방에서 자기 나라를 조롱하는 말이 쏟아지는데 혼자서 버티고 있는 거였죠.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지자 입을 열었죠. 아주 좋은 질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치하라가 승리자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류웨이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는지를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큼직하게 두 글자를 썼어요. 중견국. 그리고 학생들을 돌아봤죠. 이 단어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제정치학 기본 용어니까 모를 리가 없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있는 나라,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지만 결정권은 없는 나라. 교과서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치하라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딱 그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라고요. GDP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그에 못 미친다면서 전형적인 중견국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리고 칠판에 쓴 글자 위에 크게 X 표시를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오늘부로 이 단어를 폐기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적어도 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치하라의 미소가 사라졌고 류웨이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썼습니다. 변칙적 선도자. 영어로는 이레귤러 프론트러너라고 적었죠.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개념이니까요. 제가 만든 용어였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의 영향력을 군사력과 경제 규모로 측정해왔다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분명 중견국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만큼 군대가 크지 않고 GDP도 세계 1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가는 지도였죠. 만약 내일 당장 한국이 모든 수출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치하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다른 나라에서 대체하면 된다고 했죠. 중국도 반도체를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대만도 만든다면서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넘겼어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한국 70%. OLED 디스플레이. 한국 40% 이상. 배터리 양극재. 한국 50% 이상. LNG 운반선. 한국 70% 이상. 이게 대체 가능한 숫자로 보입니까? 물었어요. 이치하라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박하려 했죠. 그건 지금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도 투자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3년입니다. 기술 인력 양성하는데 5년 이상 걸리고요.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면 10년은 잡아야 해요. 그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꿨어요. 2021년 물류대란 당시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죠. 영국 마트에서 신선식품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장이 멈췄어요. 독일 가전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었죠. 이게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국발 물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선이 지연되자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렸어요. 부품이 안 오니까 완제품을 못 만들었고 완제품이 없으니까 매장 진열대가 비어버린 겁니다. 류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칠판에 세 단어를 가리켰어요. 변칙적 선도자. 이게 한국입니다. 군사력으로 앞서지 않아요. 경제 규모가 세계 1위도 아니죠. 하지만 세계 경제의 핵심 길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춰요. 이런 나라를 중견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치하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김서연을 찾았죠. 아까 눈가가 붉어졌던 그 학생이요. 이번에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의실 한쪽 구석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BBC 로고가 붙어 있었죠. 촬영하던 PD로 보이는 여성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건데 에밀리 왓슨이라는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원래는 유럽인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가벼운 영상을 찍으려고 왔다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됐다고 하더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 위치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무너진 건물들, 폐허가 된 거리, 그 위를 걷는 사람들. 1953년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죠. 화면 속 사진이 강의실을 압도했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벽돌 더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잔해 위에서 뭔가를 줍고 있었죠. 겨울이었는지 눈이 쌓인 길 위로 피난민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1953년 한국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죠.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어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했죠. 같은 시기 필리핀은 200달러가 넘었습니다. 태국은 150달러였고요. 심지어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어요. 한국은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치하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어요. 피난민 행렬 사진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머리에 인 사람들, 아이를 업은 여자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 맨발로 눈길을 걷는 아이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었죠.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석유가 없었고 철이 없었고 금도 은도 없었으며 넓은 땅조차 없었죠. 있는 거라곤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친 사람들, 집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죠. 그때 김서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다시 붉어져 있었죠. 무언가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건데요. 김서연의 할아버지가 저 피난민 행렬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함경도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왔다고 해요. 12살 소년이 가족을 잃고 혼자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손녀에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같은 장소의 현재 사진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강 위로 화려한 다리들이 빛나고 있었으며 밤인데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같은 장소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폐허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어요. 독일 학생이었죠.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전쟁 후에 재건했다면서 독일도 폐허에서 일어섰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한국만 특별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맞아요. 독일도 일본도 전쟁 후에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화면에 또 다른 숫자들을 띄웠습니다. 1950년대 독일과 일본이 받은 원조 금액이었어요. 마셜 플랜으로 독일은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를 받았죠. 한국은요? 물론 원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달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정학적 위치였죠. 독일과 일본은 재건 후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바로 위에 적대 국가가 있었고 언제든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조건에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제가 단언했어요. 이치하라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는 못했죠. 숫자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논문을 썼어요. 한국은 5년 안에 회복 불가능하다고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의 기적은 끝났다고 결론지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3년 만에 한국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제 예측은 완전히 틀렸죠. 그때 저는 반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던 거라고 일시적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에밀리가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는 게 보였어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그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저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 부모 세대의 땀, 그리고 자기 세대의 자부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화면에 새로운 연도가 떴습니다. 1997년. 굵은 글씨로 위기라는 단어가 함께 나타났죠. 아시아 외환위기.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중 직접 겪은 분은 없겠지만 역사책에서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숫자로만 보면 그 공포가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당시 뉴스 화면이었어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손에는 저마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돌반지까지. 줄은 건물을 한 바퀴 돌아 길 끝까지 이어져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류웨이가 대답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요. 외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을 모았다고 알고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화면을 멈추고 설명했습니다. 1997년 12월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이었어요.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었죠.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했고 그 조건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았어요. 대기업들이 쓰러졌죠. 평생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 가족 전체가 거리로 나앉아야 했어요.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든 건 결혼반지였어요. 평생 간직했던 결혼반지를 나라에 바치려고 줄을 선 겁니다. 이치하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다른 장면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한 분이 금부치를 내려놓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인터뷰 자막이 떴어요. 이거라도 보태서 나라가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국가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는 나라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위기를 겪은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아르헨티나는 2002년에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죠. 그리스는 2015년에 구제금융을 받았고 지금도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같은 시기에 위기를 겪었는데 회복에 10년 이상 걸렸어요. 한국은요? 3년입니다. 3년 만에 빚을 전부 갚았어요. 국제통화기금이 정해준 기한보다 훨씬 빨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금 모으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모은 금의 총액은 약 2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전체 외채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죠. 진짜 비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꿨어요. 당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조치들이 나열됐습니다. 한국은 가장 아픈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싹 뜯어 고쳤어요. 망하는 기업은 망하게 놔뒀고 살릴 수 있는 곳에만 집중했습니다.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시간을 끌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빚을 늘리고 문제를 미루고 다음 세대에게 떠넘겼죠.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미래를 저당 잡힌 겁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당장 고통스러웠지만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3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한국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상황이 좋았던 건지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물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사실 객관적 조건만 보면 한국이 가장 불리했어요. 북쪽에 적대 국가가 있었고 내수 시장도 작았으며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빨리 회복했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이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3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부모 세대가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이제 자기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새삼 느끼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위기를 극복한 것만으로는 지금의 한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비밀은 그 다음에 있었죠. 화면을 넘겼습니다. 속도라는 단어가 크게 떴어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은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앞쪽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회의 장면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었죠. 오른쪽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사람은 많지 않았고 화이트보드에 뭔가 급하게 쓴 흔적이 보였으며 책상 위에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같은 시기 삼성 반도체 개발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 사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치하라가 불편한 표정으로 왼쪽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나라 기업의 회의 방식이 비판받을 거라는 걸 눈치챈 거죠. 일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관계자가 모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연구소 책임자, 은행 담당자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게 일본 문화예요. 중요한 결정은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모두의 합의로 내려야 한다는 방식입니다. 신중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식이죠. 제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방식이 치명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는 속도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결정하고 바로 투자하고 바로 생산해야 해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가 승부를 가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95년쯤이었어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회의를 시작했죠. 이 기술에 투자할지 말지, 투자한다면 얼마나 할지, 어느 공장에서 만들지 다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말했죠. 같은 시기 삼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났어요. 투자한다. 이 공장에서 만든다. 언제부터 시작한다.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였죠.
장비를 주문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했어요. 일본이 회의를 끝낼 때쯤 삼성은 이미 양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치하라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1990년대 내내, 2000년대 내내 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일본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한국은 빠르게 결정했으며 시장은 빠른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리처드가 보내준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촬영한 것 같았죠. 리처드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에드워드, 이 나라는 잠을 안 자. 새벽 2시에 연구소 불이 켜져 있고 새벽 4시에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 처음엔 야근하는 건가 싶었는데 매일 그래. 365일 내내. 리처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내가 군인이잖아. 훈련의 강도가 뭔지 알아.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군인보다 더 독하게 일해.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영상이 끝나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친구 리처드는 30년간 군에 있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나라는 처음 본다고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덧붙였죠. 독일 사람들도 성실하고 일본 사람들도 근면해요. 하지만 한국은 뭔가 달랐습니다. 속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죠. 한국 사람들은 늦으면 죽는다는 걸 역사적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기억, 분단의 현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이게 DNA처럼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일단 결정하고 부딪히고 안 되면 방법을 바꾸죠. 이치하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류웨이도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학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찰에 나카무라 유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치하라의 동기라고 들었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불편해하기보다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나중에 안 건데요. 나카무라는 삼성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한국 기업의 속도가 어떤 건지를요. 화면에 그래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가로축에는 연도가, 세로축에는 시장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두 개의 선이 그래프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하나는 1980년대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50%가 넘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선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다른 선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첫 번째 선을 완전히 추월했죠. 그 이후로는 계속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선 옆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려가는 선은 일본, 올라가는 선은 한국이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1988년 일본 반도체 점유율 51%, 2023년 일본 반도체 점유율 6%.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점유율입니다. 1988년 4%, 2023년 21%. 이치하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치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반박하려 했죠.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공유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치하라가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화면에 일본 정부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평가 자료였죠. 이치하라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핵심 소재 기술에서 세계 1위라고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화학물질, 초정밀 가공 장비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압도적이라고 했어요. 점유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며 기술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실제로 일본은 소재 기술이 뛰어납니다. 이치하라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화면을 다시 가져왔죠. 아까 그래프를 다시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축이 더 길어져 있었어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45년치 데이터였습니다. 주기가 있다고 하셨죠? 제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돼요. 점유율이 오르내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일본선이 내려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35년이 지났어요.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치하라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주기라고 하기엔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35년 동안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걸 일시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은 밀린 게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늦은 겁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일본은 끝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품질도 좋았고 정밀도도 높았죠. 그런데 늦었어요. 반도체에서는 늦는 순간 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장이 이미 다른 제품으로 채워져 있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치하라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나카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낸 표정이었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카무라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삼성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술을 베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죠. 제가 본 건 속도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해결했어요. 결정권자가 직접 내려와서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죠. 일본이었으면 일주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는 걸 봤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일본 학생이 한국 기업을 칭찬하는 건 예상 밖이었으니까요. 이치하라가 나카무라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계속했죠. 하지만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늦었다는 걸요. 그리고 왜 늦었는지도요. 나카무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치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나카무라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죠. 자기 나라의 한계를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배움이구나. 오만함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 30년 전에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 젊은 학생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중앙에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남아시아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선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류웨이가 대답했습니다. 무역 경로 아니냐고요. 수출입 루트를 표시한 것 같다고 했죠. 비슷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무역 경로가 아닙니다. 이건 공급망이에요. 공급망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죠. 휴대폰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면이 필요하고 배터리가 필요하고 카메라가 필요하고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케이스도 있어야 하고요. 이 부품들이 전부 한 나라에서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화면은 한국에서 만들고 카메라 부품은 일본에서 만들고 칩은 대만에서 조립하고 최종 제품은 중국에서 완성하죠. 이렇게 여러 나라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구조가 공급망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멈추면 전체가 멈춰요. 제가 강조했죠.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나사 하나만 빠져도 차 전체가 안 움직이잖아요. 공급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하나가 안 오면 공장 전체가 멈춰버려요. 지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 선들이 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선들입니다. 첫 번째 선은 반도체 부품이에요. 메모리 칩, 디스플레이 패널, 이미지 센서.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을 못 만들고 컴퓨터를 못 만들고 자동차도 못 만듭니다. 두 번째 선은 배터리 소재예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들이죠. 이게 없으면 테슬라도 폭스바겐도 전기차를 만들 수 없어요.
세 번째 선은 정밀 화학 제품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특수가스, 세정제, 연마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게 없으면 공장이 멈춰요. 류웨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얼마나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숫자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한국 40% 이상, 배터리 소재 시장 50% 이상,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 이상.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죠. 세계가 이것들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못 만들고 전기차를 못 만들고 컴퓨터를 못 만들어요. 비행기도 못 만들고 미사일도 못 만듭니다.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어요. 유럽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죠. 독일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다면서요.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유럽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속도예요. 화면에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반도체 생산 속도 비교였어요. 같은 사양의 칩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었죠. 한국은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면 3개월 안에 양산 체제로 들어갑니다. 유럽은 1년 이상 걸려요. 이 차이가 시장에서는 승패를 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였죠. 한국은 이 모든 걸 한 곳에서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도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죠. 이렇게 종합적인 역량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길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70년 동안 차근차근 거미줄을 쳤죠. 그리고 이제 그 거미줄 위에 전 세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새삼 깨닫는 표정이었죠. 에밀리가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는 게 보였어요. 지도를 클로즈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았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배의 옆모습이 나타났어요. 스크린을 가득 채울 만큼 큰 배였죠. 길이가 어마어마했고 갑판 위에 컨테이너가 수천 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컨테이너선이라고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게 그냥 화물선이 아니에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 한 척이 한 번 운항할 때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싣고 갑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옷, 신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의약품.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배 한 척이 멈추면 수만 개의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제가 강조했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런 배를 만드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중국이요. 류웨이가 대답했습니다. 자기 나라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도 만들어요. 그런데 중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면에 통계를 띄웠어요. 2023년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점유율이었습니다. 한국 40% 이상, 중국 50% 정도. 일본은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었죠. 숫자만 보면 중국이 앞서는 것 같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배를 만드느냐예요. 화면을 넘겼습니다. LNG 운반선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한 배였죠. 이 배는 아무나 못 만듭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영하 163도의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거든요. 조금만 잘못되면 폭발해요. 그래서 기술이 엄청나게 까다롭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만듭니다. 류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숫자는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제가 물었죠. 지금 전 세계가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가스 발전소를 늘리고 있어요. 그러려면 가스를 운반해야 하는데 그 배를 한국이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배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를 운반할 수가 없어요. 가스가 없으면 발전소가 안 돌아가죠. 발전소가 안 돌아가면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가정에 불이 꺼집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죠. 속도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배 하나 만드는데 3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1년 반이면 만들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일을 정하면 그날에 맞춰서 배를 인도하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배를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년 뒤에 배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와 정확히 1년 반 뒤에 배가 온다고 확신할 수 있는 나라.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그래서 전 세계 선사들이 한국에 줄을 서는 겁니다. 제가 화면을 바꿨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는데 한국 조선소에서 배를 주문한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거의 모든 대륙이 색칠되어 있었죠. 이게 한국 조선 산업의 현실입니다. 제가 정리했어요.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조선 산업이 왜 정말 중요한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화면에 새로운 단어가 떴습니다. 전쟁. 조선은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쟁 준비입니다. 강의실이 긴장됐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화면에 두 개의 국기를 나란히 띄웠어요.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훈기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 같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만약 내일 당장 충돌이 발생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는 계산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군함이 필요하고 보급선이 필요하고 수송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유리하죠. 류웨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미중 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감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관리하려 합니다. 제가 계속했죠. 중국은 고립을 피하려 하고요. 그런데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을 놓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배를 만드는 속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는 3년 걸리는 배를 한국은 1년 반 만에 만들어요. 전쟁 상황에서 이 속도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했죠. 압박하지도 않고 몰아붙이지도 않아요. 대신 조심스럽게 관찰합니다.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누구 편에 서는지를요. 화면을 바꿨어요.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폴란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는 특별한 나라예요. 위치 때문이죠.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독일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여러 번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항상 불안해요.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2022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바로 옆 나라에서 큰 전쟁이 터졌죠. 폴란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사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살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실제로 처음엔 그쪽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주문하면 인도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독일도 비슷하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죠.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데 5년 뒤에 무기가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폴란드가 조건을 바꿨어요. 최고 사양이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있어야 한다. 화면에 계약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무기 계약서였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전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K2 흑표라는 이름의 전차예요. 수백 대를 주문했어요. 자주포도 샀습니다. K9이요. 이것도 수백 대였죠. 전투기까지 사기로 했어요. 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속도예요. 한국은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보냅니다. 주문하고 1년 안에 첫 물량이 도착해요.
둘째는 신뢰입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중동에서 실제로 사용됐고 성능이 확인됐죠. 셋째는 유지예요. 무기는 사서 끝이 아니에요. 고장나면 고쳐야 하고 부품도 교체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걸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줍니다. 넷째는 연속성이에요. 한국은 공급을 끊지 않아요. 계속 만들고 계속 보내죠. 이 네 가지가 전쟁 준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5년 뒤에 오면 소용없고 고장났는데 부품이 6개월 뒤에 오면 쓸모없죠.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아메드 알파이살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출신이라고 들었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메드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사우디에서 무기 도입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메드가 말했어요. 중동에서 한국 무기가 왜 선택되는지 직접 봤죠.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은 우리를 대등하게 대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붙여요. 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하고 정치는 정치로 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메드의 증언이 무게감 있게 다가왔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리처드가 새벽 2시에 전화해서 1시간 동안 떠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예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바다가 보였고 해안가에 뭔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포였습니다. 자주포라고 화면에 설명이 떴죠. K9이라는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K9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라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예요. 트럭처럼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포를 쏠 수 있죠. 보통은 육군에서 써요. 땅에서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집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이집트가 한국의 K9을 사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주포를 해안포로 쓸 수 있느냐는 조건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말이 안 되는 요청이라는 반응이었죠. 한국 기업 담당자도 처음엔 당황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해안포라는 건 바다를 향해 쏘는 포인데 자주포는 땅을 향해 쏘는 포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동하는 표적을 맞춰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배를 육지에서 쏴서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주포는 곡사포입니다. 하늘을 향해 쏘죠.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떨어지면서 터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다 위의 배는 계속 움직여요.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 배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죠. 게다가 파도 때문에 배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바람도 불고 거리도 수십 킬로미터나 돼요.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놀라는 소리가 났어요. 2017년에 이집트 해안에서 실제 시험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가리켰죠. K9 여러 대가 해안가에 도열해 있었고 저 멀리 바다에는 작은 표적함이 보였어요. 그 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군 관계자들이 쌍안경으로 바다를 보고 있었고 한국 기술진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이제 첫 발을 쏩니다. 제가 말했어요. 초탄이라고 하는데 처음 쏘는 포탄을 말해요. 보통은 초탄으로 거리를 재고 두 번째, 세 번째 쏘면서 조정해서 결국 맞추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상 속에서 K9이 포를 발사했어요. 굉음이 울렸고 포탄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모두가 쌍안경으로 바다를 보고 있었죠.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표적함 바로 옆에서였습니다. 명중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초탄 명중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연속으로 쏜 세 발이 모두 맞았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곡사포로 해상 이동 표적을 초탄에 맞춘 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영상이 다시 재생됐어요. 이집트군 관계자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었고 한국 기술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했죠. 마치 기적을 본 것처럼 말을 잃었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합니다. 자기들이 불가능한 걸 요청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왜 한국이 이걸 해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집트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긴 해안선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비싼 해안포를 충분히 설치할 수 없었죠. 그래서 K9을 해안포로 쓸 수 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그 사정을 들었을 때 우리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 일이지만 그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 계산하고 장비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그 결과가 홍해의 기적이에요. 한국은 이론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미 실험을 끝낸 나라입니다. 제가 정리했죠.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복잡했죠. 아까까지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치하라가 손을 들었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죠. 눈빛에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치하라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일어섰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은 모두 인상적입니다. 이치하라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성장이 놀랍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제가 물었죠. 원천 기술입니다. 이치하라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와 장비는 어디서 올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치하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이치하라가 물었습니다. 제가 허락하자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행한 보고서였어요. 이치하라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불화수소. 이것들 없이는 반도체 공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소재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일본 70% 이상. 일부 품목은 90%가 넘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건 맞습니다. 이치하라가 계속했죠. 하지만 그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는 일본에서 갑니다. 일본이 소재 공급을 끊으면 한국 반도체 공장은 멈춰요.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치하라의 반박이 일리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치하라가 덧붙였어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장비들, 노광기, 검사기, 세정기. 이런 장비의 핵심 부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만듭니다. 이치하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이 공급망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급망의 더 상류에는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일본 없이는 한국도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일본의 소재 기술이 뛰어난 건 맞아요. 이치하라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자기 주장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몇 가지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그 자료는 몇 년도 것입니까? 제가 물었죠. 2019년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5년 전 자료입니다. 이치하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의 소재 수출을 규제한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가지 품목의 수출을 제한했어요. 그때 다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 없이는 못 버틴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어요. 2019년 이후 한국의 소재 국산화 비율 변화였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한국은 5년 만에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불화수소는 국산 화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포토레지스트도 빠르게 대체되고 있죠. 이치하라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둘째. 제가 계속했죠. 일본이 소재를 끊으면 한국이 멈춘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이 반도체를 안 사면 일본 소재 회사들은 어디에 팔죠? 이치하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급망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제가 정리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이 일본 소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일본도 한국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상호 의존이라고 하죠. 이치하라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아직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고백을 한다니 다들 궁금해했죠. 아까 이치하라 씨가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했죠.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제가 30년 전에 했던 질문과 같아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한국은 조립만 하는 나라다. 핵심 기술은 다른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거다. 그렇게 믿었죠. 1997년 논문에도 그렇게 썼어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라고요. 원천 기술 부재, 내수 시장 협소, 대기업 중심 구조의 취약성. 다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죠. 제 예측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다시 띄웠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45년치 데이터였습니다. 일본 선이 내려가고 한국 선이 올라가는 그래프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말했어요.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35년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도 소재 기술이 뛰어나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세위 경제대국이죠. 사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일본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택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결정적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운명을 갈랐어요. 일본은 기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신중하게 회의하고 합의를 기다리고 천천히 움직였죠. 그게 일본의 강점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전부인 산업이 됐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은 그 변화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죠.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택했어요. 아팠을 겁니다. 익숙한 걸 버리는 건 항상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버텼어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MIT 공대 교수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실시간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준혁 교수가 정리해준 자료입니다. 화면에 현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어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70%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제가 강조했죠. 35년 전에 4%였던 나라가 지금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치하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없었죠. 저는 30년 전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인정합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교수가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둘러봤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을 건가요? 아니면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할 건가요? 김서연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에밀리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순간이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학생이었죠.
아까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드디어 질문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네덜란드에 ASML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유일의 극자 외선 노광기 제조사요. 그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ASML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설명했죠. 이 장비 없이는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이 넘고 만드는데 2년이 걸려요. 독점이죠. 그래서 유럽이 반도체 공급망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그 장비 없이는 한국도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ASML이 노광기를 만들어서 어디에 팔죠?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요. 이 세 회사가 ASML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 한국 회사가 둘이에요. 마르쿠스의 표정이 미묘해졌어요. ASML이 장비를 안 팔면 한국이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건 맞습니다. 제가 계속했죠. 하지만 한국이 장비를 안 사면 ASML도 매출이 반토막 나요. 공급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덧붙였죠. ASML 장비를 산다고 바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장비를 운용하는 기술, 공정을 최적화하는 노하우, 수율을 올리는 경험. 이게 다 필요해요. 세계에서 EUV 공정으로 양산에 성공한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삼성, TSMC, 인텔 정도죠. 그리고 그 중에서 수율이 가장 높은 건 어디일까요? 마르쿠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비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정리했어요.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경쟁력이에요. 한국은 같은 장비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차이죠.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아까까지 자신만만하던 학생들이 전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이치하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류웨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르쿠스도 메모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이 가장 큰 승리라는 걸요.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숫자와 사실로 인정받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에요. 김서연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부터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사방에서 조롱받던 그 학생이 이제는 어깨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 숫자와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조명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한국이 이 위치까지 온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죠. 사람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였죠.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틀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죠.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아시아를 무시했으며 제가 배운 이론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어요. 19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예측했습니다. 이 나라는 5년 안에 회복 불가능하다고요. 논문까지 썼어요. 학계에서 꽤 주목받았죠. 그런데 3년 만에 한국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 예측은 완전히 틀렸어요. 그때 저는 반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던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 됐고 조선 강국이 됐으며 이제는 방산 강국까지 되고 있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된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왜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오만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옥스퍼드에서 배웠다는 자부심, 30년간 교수로 살았다는 경력,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들이 눈을 가렸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한 건 한국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인정하면 제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 에드워드 캠벨은 30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으며 그건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습니다. 김서연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외국인 교수가 자기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는 김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김서연 씨.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서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 강의 시작할 때 많이 힘드셨죠? 제가 물었어요. 사방에서 한국을 비웃는 말이 쏟아졌으니까요. 혼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김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제가 계속했어요.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버티고 아파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다시 달리죠. 김서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했죠. 부모 세대가 외환위기를 극복했고요. 이제 여러분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예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지셔야 합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김서연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에밀리가 카메라를 들고 김서연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건데 에밀리는 그 순간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유럽인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가벼운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의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다루는 다큐로 바꾸기로 했다고 해요. 저는 다시 전체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한국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리했어요. 하지만 더 큰 교훈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짓습니다. 이 나라는 이렇다, 저 나라는 저렇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요. 어제의 약소국이 오늘의 강국이 되고 어제의 강국이 오늘의 약소국이 됩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배움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숫자와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렸죠. 반도체 점유율, 조선 발주량, 무기 수출 규모. 다 인상적인 숫자들이에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죠.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요? 배를 빨리 만들어서요? 무기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죠. 그건 결과예요.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사람입니다. 제가 단언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제 친구 리처드가 한국에서 보낸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새벽 2시에 찍은 영상인데 연구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물었답니다. 왜 이 시간에 일하느냐고요?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강조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때까지 놓지 않아요. 안 되면 밤을 새우고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을 더 투입하고 결국엔 해내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죠. 역사 때문입니다. 한국은 특별한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수천 년간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침략을 받았고 지배를 당했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됐죠. 그때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매번 일어섰어요. 그 경험이 DNA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힘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버텨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각오. 이게 한국 사람들 안에 흐르고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겪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죠. 아버지 세대가 가난을 겪었고 본인 세대가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그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더 강해져요. 힘이 배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불가능한 걸 요청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이 왜 해보겠다고 했을까요? 남의 나라 일인데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가 위험에 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남의 나라 사정도 남일 같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밤을 새워 계산하고 장비를 개선하고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덧붙였죠. 기술이나 가격만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납기를 정하면 그날에 맞춰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 줍니다. 그게 신뢰예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지켜야 그제야 신뢰가 쌓여요.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학생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제가 말했죠. 30년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존경해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끝까지 해내는 집요함,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 이게 한국을 한국답게 만들어요. 김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굴에 가득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분필을 들고 두 단어를 썼습니다. 압박.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방치.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하나는 압박이에요. 관세를 올리거나 기술을 막거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굴복시키는 방식이죠. 역사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치예요.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알아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이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약해진다는 논리예요. 보통은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먹힙니다. 제가 말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압박하면 굴복하거나 방치하면 쇠퇴하죠. 그런데 한국은요? 둘 다 안 먹힙니다.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버팁니다.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져요.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다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일본 없이는 못 버틴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만에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됐어요. 압박이 역효과를 낸 거죠.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계속했죠. 온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아픈 선택을 하면서 결국 일어섰습니다. 그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자서라도 계속 발전하고 기술을 키우고 시장을 넓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도체를 개발하고 배를 만들고 무기를 수출합니다. 관심을 안 줘도 알아서 강해져요. 그래서 강대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제가 정리했죠. 압박해도 소용없고 방치해도 소용없으니까요. 두 단어 사이에 선을 그었어요. 길고 굵은 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선 위에 계속 서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압박과 방치 사이에서 자기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외의 말이었으니까요. 군사력으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죠. 경제 규모로 봐도 같은 선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중견국이에요. 하지만 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강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왜 그럴까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압박하면 버티고 방치하면 사라지지 않고 붙잡으려 하면 조건을 바꾸고 밀어내려 하면 판을 흔들어요. 반도체를 봤을 때 일본은 회의하고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조선을 봤을 때 다른 나라는 3년 걸리는 배를 한국은 1년 반에 만들었어요. 무기를 봤을 때 불가능하다던 걸 한국은 현실로 만들었죠. 이게 예측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강대국은 강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덧붙였죠. 오히려 예측 가능해서 안심할 수 있어요. 미국이 뭘 할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들 대충 알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작지만 빠르고 약해 보이지만 끈질기며 조용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판을 뒤집어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죠. 압박해봤자 소용없고 방치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칠판에 두 단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썼어요. 변칙적 선도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은 중견국이 아니에요. 변칙적 선도자입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수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으며 웅성거림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들을 소화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이치하라였습니다. 이치하라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죠. 교수님, 이치하라가 말했어요.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치하라가 계속했죠. 일본이 뒤처졌다는 말을 듣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이치하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치하라가 말했어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저도 손을 내밀어 악수했습니다. 이치하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치하라 씨. 제가 말했어요. 일본에도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일본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였죠. 이치하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 일본이 경쟁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덧붙였죠. 서로 배우고 협력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치하라가 대답했어요. 돌아가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치하라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옆에서 나카무라가 이치하라의 어깨를 두드리는 게 보였어요.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때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교수님,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입니다. 원래는 유럽인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가벼운 영상을 찍으려고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물었죠.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한국의 성장 스토리를 제대로 다루는 다큐를 만들고 싶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인터뷰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연락처를 주시면 일정 잡겠습니다. 에밀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에게도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마 한국인 학생의 시각도 담고 싶었던 것 같았죠. 저는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창밖을 봤어요. 하버드 캠퍼스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고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렸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으며 새로운 시각이 열렸어요. 나이 62에 이런 경험을 하다니.
인생은 정말 끝까지 배움의 연속이구나 싶었죠. 호텔로 돌아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보스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을 들어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을 거예요. 리처드. 제가 말했어요. 자네 말이 맞았어. 뭐가요? 리처드가 물었죠. 한국.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달라. 내가 30년간 틀렸어. 전화기 너머로 리처드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눈을 떴군요. 리처드가 말했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몇 년째 이야기했는데. 미안해. 제가 사과했죠. 그동안 자네 말을 흘려들었어. 한국이 뭐가 대단하냐고 속으로 비웃었고. 괜찮습니다. 리처드가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죠. 직접 눈으로 보면 달라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오늘 강의에서 자네가 보내준 자료들 다 썼어. 제가 말했어요. K9 영상, 부산항 사진. 학생들이 충격받더군. 그랬을 겁니다. 리처드가 말했죠. 저도 처음 봤을 때 입이 안 다물어졌으니까. 리처드.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자네는 왜 그렇게 한국에 빠진 거야? 군인이 타국에 이렇게 애정을 갖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 리처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여기 사람들 때문입니다. 리처드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주둔지였어요. 임무를 수행하고 떠나면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죠. 열정이 다릅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일에 대한 열정, 나라에 대한 애정,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못 본 수준이에요. 힘들어도 포기 안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죠. 리처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군인으로서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나라는 처음이에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속은 강철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속은 강철 같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들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아버지다. 오늘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 없이는 세계가 안 돌아가더구나. 아버지가 늦게 깨달았어. 한국을 다시 봐야 해. 그리고 너희 회사도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게 좋겠다.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문자를 보내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비웃던 학생들, 점점 진지해지던 표정들, 마지막에 악수를 청하던 이치아라, 눈물을 흘리던 김서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한 건 단순히 강의가 아니었어요. 30년간의 오만을 내려놓은 거였죠. 틀렸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상태로 돌아갈 것 같았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중요한지.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된 나라. 압박해도 버티고 방치해도 사라지지 않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한국에 대한 경외심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희망도 느꼈죠. 이런 나라가 있다면 세계의 미래도 밝을 거라고.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의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